안녕하세요, 알파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격장애와 신경증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 문명에 와서는 신경증이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신경증이 아예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퓨어한 신경증자들이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은 자기애적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1900년대가 신경증의 시대였다면 지금 이제 2000년대 시대는 이번 세기는 자기애적 시대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신경증의 시대에는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던 시대였지만 현대에는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자기애적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이 정신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성격장애를 자기 구조의 결함, 이거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 구조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결함은 왜 생기냐면 어린 시절의 양육자가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능력과 그 아이가 낼 수 있는 성과,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신경증의 시대는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결함이 없다면 한 명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으므로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식과 자본이 중시되는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건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고 자신의 기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의 관심은 내 아이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그 아이의 기능이 될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 자식이 악기를 더 잘 다루고 또 공부를 더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몰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불어 노동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한 대여섯 명씩은 기본으로 낳았잖아요.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애적 리비도가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투여가 되겠죠. 그래서 형제가 5명, 6명일 때는 부모님의 그 자기애적 리비도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져서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잘못에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도 각자 나름의 또 성취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기에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여유 있고 널널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한 아이에게 부모님의 모든 리비도가 다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아이는 아직 자아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퓨어한 신경증자들은 나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한번 받아보고 자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퓨어한 신경증자를 매우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결함과 신경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애적 문제와 신경증적 문제가 혼합된 형태가 많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성격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신경증은 증상이라는 특징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격장애는 삶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나 삶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담자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신경증은 단지 몇몇 유아동기의 트라우마나 어떤 과잉 자극들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증상이 있고 그런 자아의 긴장들로 고생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해석과 통찰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 또 상담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신경증자들의 특징은 남보다는 나를 더 희생하고 집단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억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반면 자기의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공허감, 깊은 우울,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그 다음에 쾌락, 중독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등 삶의 전체를 뒤흔드는 이슈가 많습니다.
보통 이 코엇이 말한 거짓 자기가 무너졌을 때 이런 증상들이 극에 달하고 상담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짓 자기라는 것 안에는 참자기라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들어있는데, 신경증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이 참자기도 나름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면과 통찰이 많은 효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자기의 결함이 있는 이 현대의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거짓 자기는 매우 견고해요. 그 안에 참자기는 거의 없거나 약합니다. 이 참자기는 부모에게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아본 경험들이 계속 꾸준하게 누적되면서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거짓 자기는 이 아이의 능력에 대한 인정에서 자라납니다. 엄마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잘하는 내 모습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곧 우리의 참자기 겉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 자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거나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곧바로 그 거짓 자기는 무너지게 되고 깨지고, 겉테두리에 거짓 자기가 깨졌을 때 취약한 참자기와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는 참자기가 거의 없거나 미약함으로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 공허감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옛 시골 어른들의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밥은 먹고 나가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엄마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실 자식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애지중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를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자기의 구조가 매우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자기의 구조가 견고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세상을 아름답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몸을 즐기는 겁니다. 호기심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도 자기가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과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정반대로 엄마가 야 이놈아 그 성적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까 언급한 그 옛 어머니들의 멘트와는 정반대겠죠. 이렇게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게 되면 이 참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자라지 못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예 참자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참자기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자기가 없으면 무의식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원형들과 이 본능들을 활용할 수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함입됩니다.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증이 되겠죠. 참자기가 약하면 이 자기의 결함이 생겨서 성격장애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참자기가 강할수록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그 힘을 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다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그런 일들, 거기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확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주 양육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잃더라도 내 자식을 먼저 위하는 이런 태도들이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약한 참자기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정서들은 주로 수치심과 극심한 불안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불안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내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내가 조각날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짓자기, 겉테두리를 견고하게 싸고 있는 거짓자기, 내가 그건 줄 알고 살고 있었던 거짓자기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참자기가 없기 때문에 극심한,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을 거기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참자기가 드러날까봐 거짓자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는 것을 더욱 과시하고 뽐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 앞에서 과시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남겨진 시간은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사실 내 모습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과 함께. 그래서 이 거짓자기는 융의 페르소나 개념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혼자 집에 있거나 쉬거나 이 방어가 느슨해졌을 때, 편안할 때는 이 우리의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서 그 가면을 벗게 돼요. 거짓자기를 내려놓게 되는데, 이때 드러나게 되는
미약한 참자기는 정말 하찮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겠죠.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간에서는 대부분 참자기가 예전 사람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더욱더 자아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의 취약하고 또 수치스러운 모습과 직면하고 그 모습을 인정해주다 보면 참자기는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내 참자기와 조금씩 직면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의 취약함과 수치심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혹시나 소통 속에서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꼈을 때 분노하거나 또 위축되지 않고 이를 꽉 깨물고 그거를 삼켜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하나씩 소화해내고 버텨내고 인정할 때마다 참자기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감정은 그냥 단순히 수치심만 느끼면 에너지 고갈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치심과 이 자아성찰이 동반될 때에는 이 최고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식상한 말이지만 하루하루 일기도 쓰고 또 명상도 하면서 오늘의 과오나 예전의 과오들을 소위 말해서 막 이불킥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불킥이 일종의 수치심을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이불킥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씩 곱씹어보고 그거를 직면하고 소화를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겠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또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